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수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5개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풀타임 일자리만 200만 넘게 사라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몰락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고 빈부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재정으로 이렇게 무너진 경제를 분식을 하다 보니 국가 채무는 터무니없이 폭증했습니다. 안보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5년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고도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연일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군 중입니다. 더 걱정되는 건 우리 사회의 팽배한 안보 불감증입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외교는 최악입니다. 전통적인 맹방, 미국과는 불신의 강이 놓여 있고 일본과는 양국 간의 골이 깊이 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단지 좌우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권력이 의도한 편가르기로 세대별로 갈라지고 빈부로 갈라졌습니다. 국격도 무너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장악되어 의회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이 점령했습니다. 그 사법부는 지금 대부분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최악의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언론은 몇 개 신문을 제외한다면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권력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력을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구했습니다.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명줄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권력은 정권 재창출은 꿈도 못 꾸어야 합니다. 당장 어제 조선일보 경제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5년 뒤 한국 국가 채무 비율 66.7%, 35개 선진국 중에 증가폭 1위 될 것.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 47.9%에서 2025년에 66.7%로 18.8%포인트가 증가할 것이라는 재정 점검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24위에서 16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올 연말 국가 채무는 965조 3천억, 그리고 내년 말엔 1068조로 예정되어 있죠.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재정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만으로도 권력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은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당 후보들은 여당 후보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단지 권력의 편가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당의 무능함, 웰빙 체질 때문일까요? 대장동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여당은 일패도지해야 마땅한데 왜 이 나라 우파는, 이 나라 보수는, 더 나아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 다가온 대선의 대회전을 걱정해야 합니까? 그게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은 일단 경선 불복이라는 내용을 수습했습니다.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 선출을 재확인한 겁니다. 나를 세우던 이낙연이 곧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 종료 사흘 만에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낙연 지지자 46,000명은, 무려 46,000여 명은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는데 이 당사자가 승복한 이상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선대위가 출범하면 이낙연의 본심이 드러나겠죠. 그는 과연 선대위원장을 맡을까요? 그는 지금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설사 그가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양 캠프 간의 앙금은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분위기는 서른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보다는 이재명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만큼 대장동 게이트로 인한 이재명 불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3차 슈퍼유커에서 28대 61로 드러난 민심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내부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민심을 잃기는 쉬워도 떠난 민심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조차 이 3차 슈퍼유커의 결과를 애써 유명합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 슈퍼유커는 조직표가 거의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투표였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면서 동시에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과 함께 운명을 걸게 됐습니다. 이러니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민주당도 대장동 게이트에 결사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지지층 중에 대선 때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오마이뉴스 신문이 그걸 밝혔습니다. 어제 그 비율이 1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11일과 12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 84.2%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자 가상 대결에서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응답한 중에 본선에서 이재명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불과 14.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이 지지자 중에 4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무려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4자 대결 결과도 비슷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답한 이들 중에 81.9%는 이재명을 그대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지지자들은 13.3%만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 야당의 반응은 특검을 받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아니냐 하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문 대통령의 면피성 발언이다, 면평 발언이다 이렇게 기우는 듯 합니다. 말하자면 철저한 수사를 명분 삼아 특검을 피하고 이재명에게도 대선 출마의 면죄부를 주는 일석이조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장관 직계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는 야당 의원이 이재명이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이 피고발되어 있다. 녹취록상 그분이라는 표현이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다시 야당이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을 심문하지 않고 있다고 따지자 이 지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질의응답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유동규는 김만배보다 5살 아래인데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부르겠느냐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칼 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냐 하는 노골적인 질문입니다. 그러자 지검장 이정수가 내놓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뒤이은 말도 재밌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 지금 무슨 선문답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을 수사하는 경우는 계좌추적으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드러나거나 유동규, 김만배가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인 진술을 할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 길을 선택할까요? 야당 대선 주자들이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외치지만 아직 그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주 미온적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의 태도도 갈팡질팡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이후에 핵심 관계자가 문 대통령과 이재명 간 면담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 말은 기자들이 이재명으로부터 대통령 만남 요청이 있었나는 이 취재진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최근에 면담 요청이 왔다.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을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홍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는 자리인데 특정 정당 후보와 비밀 회동을 하는 것은 대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를 공모해 은폐한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보고 대회라는 데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이 나란히 참석했지만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김대중도 노무현을 후보가 된 이틀 뒤에 만났더군요. 그리고 이명박도 박근혜를 후보가 된 13일 뒤에 만났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만났다기보다 당원으로서 만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읽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한 운명이 되었으니 결사적으로 된 걸까요? 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토금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취지로 연일 보도하자 민주당은 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토건비리라고 치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와 성남시는 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여기에 잔꾀를 보탰습니다. 조승은이 제보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함께 꾸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에서 조승은이 엇들길의 말에 논란을 자초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태스크포스를 꾸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국기를 흔든 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고발사주라기보다 제보사주가 훨씬 더할 터인데 말입니다. 송영길이 최근 국민의힘의 토건비리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윤석열을 끌어들인 것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던 주임검사 시절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 원 부실 대출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 원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챙긴 조모라는 자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받자 김만배를 통해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를 소개받았다. 이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주임검사인 윤석열은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모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부실 대출 자금은 대장동 게이트의 초기 사업비로 사용됐다. 말하자면 명확한 증거 없이 민주당은 개인적 인연을 근거로 막연히 추리한 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의 희한한 인연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이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든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가 내려온 뒤에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그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한 700억 원과 곽상도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만배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장 담당 판사는 놀랍게도 이 750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어젯밤 11시 30분경에 기각했습니다. 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론은 검찰이 김만배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곽상도와 박영수,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등도 소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 대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에 미온 제기이면서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나 또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의 사용처, 박영수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법률고문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 그 흑막을 검찰이 벗겨낼 수 있을까요? 김만배는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은 박영수의 인척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그 분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박영수 인척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사실 첫 보도 때부터 다들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뭉개지 못한 걸까요? 검찰이 최근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박영수와 분양업체 간의 검증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분양업체는 2018년 이후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경에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렸다며 2019년 김만배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거래를 했습니다. 20억 원을 빌리고 100억 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받은 금품이 김만배가 분양업체에 보낸 109억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대가성을 확인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 관계자는 과거 2012년경 분양업체 대표 이모가 박영수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미국으로 튄 남욱의 정은 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흘 전엔 JTBC와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와 형 동생하는 사이이며 그분이라고 안 불렀다고 증언했죠. 그는 그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유동규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김만배 지분 중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2019년께 김만배로부터 본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말 중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만배가 350억 원 로비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와 비용 문제로 다툴 때 큰일 나겠다 생각했다. 그는 350억 원은 50억 원씩 7명에게 준 것이라며 돈을 받은 7명은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언론에 나온 명단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권순일에게 과연 몇십억의 돈이 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재판 거래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당장 밝혀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될 수 없는 법칙 하나 아시죠? 독수 독과의 법칙입니다. 그것처럼 독수를 가진 판사가 개입한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을 향해 윤석열이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는 13일 제주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내 다른 주자들을 겨냥해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정권이 넘어갔겠나,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박살 났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맞받았습니다. 참 오만방자하다.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정치 입문 넉 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철없이 보이기도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토론 때는 혹독한 검증을 해야겠다.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 유승민도 막장 드라마 같은 언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글피다면 틀에서 뭐 나온 게 있나라고 하는데 장모는 나랏돈 빼먹은 죄로 구속됐었고 부인과 장모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본인 고발 사주 의혹 화친대유 김만배가 부친 집 산 의혹 등등은 뭔가. 이 두 사람은 윤석열이 문 대통령 밑에서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며 인신 공격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승민이 말이 이렇습니다. 문 정권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실사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자, 이 바람에 오늘 열리는 윤석열과 홍준표의 MBC 마수 토론이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언론인들과 제가 밥을 함께 먹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에게 정말 모자라는 부분이 지식이라기보다 소명의식이다. 지식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소명의식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다면 할 필요조차 없는 말을 지금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명의식 없는 권력의지는 추악한 권력욕에 불과합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